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교수님은요, 소고기 굽기 선호하는 굽기가 어느 거세요? 네, 소고기 하면 조금 좀 덜 익혀서 미디움 레어 정도 먹습니다. 오, 그래요? 네. 약간 좀 핏기가 남아있어야지. 고기 맛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럼 돼지고기도 그렇게 드세요? 돼지고기는 무슨 뭐 기생충 같은 얘기가 있어서 좀 바짝 굽고 먹죠. 그래서 교수님이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90년대 이후에요. 돼지고기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적당한 크기 미디움으로 즐기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테마는 다행히 기생충은 아닙니다. 어떤 책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TV 책방 북소리 이번 주 주인공이십니다. 서민적 정치의 저자 서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책 제목이 서민적 정치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적 정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민이 잘 사는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 생각해서 서민들이 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서 썼습니다. 네, 결국은 서민적 정치의 반대말이 귀족 정치고 네, 맞습니다. 소수들이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민에 의한 서민의 정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서민적 글쓰기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서민을 위한 글쓰기 책이구나 이런 식으로 낚여서 책을 좀 사서 약간 효과를 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노려봤습니다. 지금 낚였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도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좀 얻고 싶어서 시작을요. 서민 교수님 책에 저희 TBS의 유명 진행자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그것부터 소개하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네. 제가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순위에서 늘 1위를 달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유명하다. 2011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일이다. 선거가 치러지던 날 선관위 홈페이지는 난데없는 디도스 공격으로 다운됐는데 김어준은 이게 조작이 아닌지 의심했다. 음모론으로만 치부됐던 이 사건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인 공 씨가 잡혀 들어가면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 몇 가지 사건에서 거대한 음모의 징후를 발견하는 김어준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의 폭넓은 독서야말로 지금의 글을 만든 비결이리라. 김어준 씨의 통찰력이 독서에서 온 거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님이 그 예전에 이 딴지일보 창간하기 전에 PC통신에서 스타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이름을 천리안이라는 PC통신에서 이제 봤는데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김어준 총수님의 글이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폭넓은 독서를 했다는 흔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독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독서라는 거예요. 서민적 정치의 첫걸음이 독서다라고 얘기한 것이 좀 독특해요.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정윤회 씨 문건 기억나시죠? 그 세계일보가 처음 보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지금 생각하면 거대한 음모의 전초적인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 문건의 실체를 밝혔으면 어쩌면 이제 최순실 씨가 그 뒤에 벌인 수많은 국정농단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 조현아 씨 대한항공 부사장의 그 소위 땅콩회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려서 그 기사가 신문 일면을 거의 2달 넘게 장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물론 안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크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까지 큰 일이었는가? 그런 좀 어차피 비행기가 유턴한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관심을 쏟다가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냥 흘려보냈고 2년의 세월이 더 이제 흐른 뒤에 이제 뒤늦게 우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독서에서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신문에서 그 뉴스를 다루는 어떤 가치, 순서, 네, 그걸 네. 언급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독서 중에서도 이 종이 신문 읽기도 상당히 강조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종이 신문을 안 보는 이유가 한 달에 한 18,000원 되는 구독료가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18,000원 내고 한 달에 한 25일 정도 매일같이 집에 이렇게 배달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시내 20일이라는 잡지를 구독을 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잡지를 보니까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말고 정말 저예산 괜찮은 영화들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는데 그래서 본 영화가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이라는 영화가 네. 있었고요. 그리고 매정도 힘있고라는 영화 이런 것들을 제가 시내 20일 아니면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구독료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장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딱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 그날 중요한 뉴스도 아니고 흥미로운 뉴스가 막 나와요. 뭐 누구 성희롱 구속 그리고 누가 뭐 이기적인 몸매 아찔 뭐 그런 거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내 20일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 해당 여자와 댓글만 보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문 보는 거와 종이 신문이 다른 게 이 종이 신문은 딱 처음에 이제 배달이 되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1, 2, 3, 4면이 정치문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은 뭐 엑소 신작 앨범 내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 누구랑 결별하고 누가 싸우고 정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뉴스들만 보다가 그냥 정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종이신문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그 종이 신문을 보면은요, 왜 그 신문사마다 그 가치, 뉴스 밸류가 어떤지 이렇게 시각으로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그냥 순차적으로 뜨는 목록이니까 네. 사실 그런 정보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거를 인터넷에는 먼저 앞에 내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이 신문이 보여줄 수 있는 좀 비교적 관점, 네.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댓글 많은 뉴스, 네. 남들이 많이 읽어본 뉴스만 보다 보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독자의 능력, 네. 독자의 변별력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요새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댓글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몰라서 보면은 댓글이 있으면 그 댓글을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네. 댓글 조작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댓글로 이제 공감을 제일 많이 받은 댓글을 좀 조작을 하면은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글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책을 중심으로 좀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의 보수층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서민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보수의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저는 염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뭔가 잘못을 하고 나면 그냥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년에 외환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터전을 잃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김대중 정권이 이제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런 거보다도 그냥 계속 딴지만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2년 안에 외환위기 수습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손에 장쥐진다 뭐 이런 식의 말도 한 적이 있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되게 막 밑바닥으로 추락시킨 이제 그 보수가 이제 다른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냥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좀 딴지만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보수가 약간 자존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우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시 작전권 같은 거는 뭐 주권의 하나인데 그거를 계속 미국이 갖고 있으라고 계속 애걸복걸하는 걸 보면은 좀 화가 나요. 그 정도는 대가가 좀 세더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라면 이런 걸 부끄러워한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수는 자존심은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 실리는 챙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지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봐도 좀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를 지지하는 국민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심판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진보 쪽 유권자들은 자기가 믿었던 정권이 잘 못하면 실망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지지를 거둬들이거든요. 근데 보수 쪽은 안 그러더라고요. 보수 쪽은 한번 자기가 믿으면 끝까지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그러니까 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그냥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일을 해도 지지율이 40%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나라를 돌볼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해도 지지율 올라가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치의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정치적 투명성이라든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독립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거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이제 원래 보수가 자유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가 자유를 좀 숭상한다고 하고 진보는 평등을 더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근데 추구하는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에만 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위해서 뭐 언론 자유라든가 다른 이제 뭐 인권적인 그런 측면을 굉장히 억압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원칙들, 그런 것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제 진보냐 보수냐의 정치적 세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 시민의 힘을 봤잖아요. 사실 이것은 정치적 지형과는 상관없이 우리 유권자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뭔지, 또는 유권자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되게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국회의원만 해도 그냥 되게 정말 열심히 눈꽃을 쓸 데 없이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비리 저지르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자리에 가도 뭐 더 잘한다 이런 자신이 사실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국회의원들 뭐 하냐, 그 정치 혐오 같은 거에 빠져서 국회의원들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그런 제안이 나오면 막 열광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치 혐오를 조장해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혹시 그 기득권 세력이 더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일부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서 비리를 좀 안 저지르고 나라를 잘 돌보도록 그렇게 견인하는 게 국민의 할 일인데, 그냥 정치인들은 유전자가 다른 아주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잘 타일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야죠. 네. 뭐 감시 그리고 정치적인 견인 뭐 이런 역할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이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인지도. 그렇죠. 내가 많이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 순으로 이렇게 표를 찍게 되잖아요. 책에서는 신랄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아, 제가 그랬나요? 네, 저는 방송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따끔따끔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어머, 나도 방송인데 왜 나한테는 정치하자고 아무도 안 했지? 자괴감도 느끼고. 예. 그러니까 인지도 정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지도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도 정치가 되면은 그냥 그 팬클럽 정치로 그게 이제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하고 팬들을 거느린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그 팬들이 약간 뭐 정치를 많이 변질시켜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정책 대결이 돼야 되는데 그 인기 아이돌 스타처럼 뭐 동방신기가 좋아, 빅뱅이 좋아 이런 것처럼 그냥 서로 막 결사적으로 이렇게 이쪽만 좋아하고 이쪽만 좋아하고 그 바들이 좀 약간 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그리고 바가 되면은 이 단점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안 좋은 짓을 하더라도 그냥 다 커버를 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경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 시장 파하고 문재인 후보 대통령 파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데 완전 점입가경인 거예요. 막 서로가 서로를 박근혜다 이렇게 욕하면서 막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나중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선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안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 속상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통합면에 그러니까 원래 둘 다 훌륭한 분이니까 이런 점은 문제가 있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인간 말종,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이런 빠의 정치 이게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인지도 얘기 나왔으니까 네. 서민적 정치를 이야기한 서민 교수님도 인지도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제가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저를 알아보죠.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그럼요. 나머지는 스마트폰 보느라고 저를 못 알아보는 거지. 스마트폰을 안 보면 다 알아볼 텐데요. 네. 아니, 혹시 중국 관광객은 못 알아보죠. 네. 혹시 의뢰가 온 적이 있습니까? 출마 제의나 이런 게? 제가 그 목표가 이제 어떤 정당에서 뭐 비례대표 같은 거 네. 이제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이제 난 이런 거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자, 전화번호를 좀 공개를 해야 될까요? 네, 예. 인지도 정치라는 것들과 함께 또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사람 얼굴만 보고 사람 정치 만들면 안 되고 풀뿌리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이 그 위로 올라가는 정치. 그러니까 바텀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밑바닥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절반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이번에 저는 이 충북도 의원들이 왜 물난리 때 왜 외유를 갖느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지방의원들이 정말 붕 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정을 많이 돌보고 그리고 지역 그쪽은 좀 맡겨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성남시에서 예를 들면 뭐 무상으로 뭘 한다, 뭐 돈을 준다, 이런 복지를 이제 펴려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뭐 니네 돈 안 줘,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있고 간섭하고 두 번째가 이제 지방자치 선거 때 정당이 공천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천 때문에 지방자치 의원들이 막 중앙당에 또 줄을 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우 정치 같은 게 생기는데 좀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정치를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요? 네. 제가 이제 칼럼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이제 뭐 요즘 정치 안 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제 칼럼 깊이가 없어요. 칼럼은. 저는 오직 대통령을 까는 것만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물어보면 의외로 모르고 막 국회의원 임기도 막 3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게 된다면 밑바닥부터 할 겁니다. 혹시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인데 동대표. 네, 동대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아파트 회장. 그럼 언제 출마하실 생각이세요? 동대표? 동대표는 이번에도 제의가 왔었는데 거절했어요. 아무도 안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제의가 왔었는데 제가 지금은 좀 너무 바빠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동대표 출마하고요. 그러려고. 그럼 중앙정치에서 교수님을 만나려면 저희가 너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치는 나가지 않을 건데. 저희 거예요? 풀뿌리 정치만 할 겁니다. 풀뿌리 정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시진 않으실 거고요? 제 최종 목표가 아파트 회장인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해도 이제 선거제도라는 것을 거쳐야 되잖아요.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유능한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아파트 대표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떤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지금같이 이렇게 소선거구제라고 1등이 이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이제 의미 없게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양당 정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아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을 한 정당에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하지만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그리고 소선거구제 같은 것도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정당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셨잖아요. 네. 해답은 진보 정당이다라고 쭉 쓰셨고요. 이제 제 의견이 그런 거고 이제 진보 정당도 이제 해답의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뭐 그리고 보수 정당도.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선거법에서는 진보 정당이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민들의 삶에 아주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좀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제일 많은 정당이 사실은 진보 정당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청년들이나 뭐 좀 어려운 분들이 진보 정당을 좀 지지해야 뭐 자기들의 삶이 좀 나아질 텐데 그렇죠. 진보 정당에 대해서 너무 지지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바로 소선거구제의 맹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당이 되면 우리나라는 끝장난다 이런 마음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양당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생충 전문가시니까 네. 근데 기생충이라는 말 말고 또 공생충.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숙주와 이 뭐 이렇게 기생충이 함께 이익을 도모한다라는 생각들도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건지 좀 한번 정치인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은 이제 생산적 활동을 안 하는데 이제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정치인들을 기생충에 비유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진짜 대혼란이 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이제 자원 배분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정치인들은 어쨌든 간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충이 없어지고 나니까 원래 기생충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그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해 버리면 우리 몸을 공격해서 각종 면역 질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레르기 같은 걸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싹 없애니까 우리나라가 알레르기의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인을 없애면 우리나라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생충도 몇 마리씩 키우고 정치인들도 미워하지 말고 좀 그들에게 채찍질을 해서 좀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없애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허무주의가 있고 언론에서 보면 다들 국회의원들 줄이고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매스컴의 속성상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사실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너무 속지 마시고 정치는 필요하기다. 그리고 우리가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도 저절로 수준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원래 관심 없었죠. 저는 30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책을 좀 읽기 시작. 30부터 제가 좀 뜨려고 책을 좀 읽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책을 좀 읽어야 된다는 게 책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쟤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처지고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좀 뭔가 해보자 이런 연대의식이 생기거든요. 근데 책을 안 읽고 그냥 스마트폰만 백날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한 여러 명 있어도 완전 소외되는 그런 매체, 소외시키는 매체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강준만 교수의 인물과 사상, 요때 아마 책 읽기를 시작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책 읽기의 중요성을 그 책에 한번 좀 견주어서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님이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 영향을 받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강준만 키드라고 불리는데 저도 이제 그 키드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그 책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좀 약간 대통령 너무 그 집권욕에 눈이 멀어서 뭐 그런다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딱 그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별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노무현과 국민 사기극이라는 책을 쓰고 그때 그걸 읽자마자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감동해서 그 노사모에 가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좀 갖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이제 그 지난 날을 좀 돌이켜 보면은 제가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계속 삶을 살았으면 제 삶이 좀 훨씬 더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원래 이제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분 정치하시고 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 좌우되는 그런 정치 말고 좀 시스템이 정착돼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각자 국가기관이 할 일을 하고 뭐 이런 나라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새는 너무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막 새 대통령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네. 저는 이제 교수님 그 칼럼 같은 걸 좀 읽으면서, 야, 이게 참 그 교수이지만 글을 쓰는 분 중에 최근에 제가 읽은 어떤 필자 중에는 맞아요. 골개미가 정말 가장 뛰어난 어떤 그 작가 중에 한 맞아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고요. 책에서도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정치에 관해서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평상시에는 정치를 욕하다 막상 정치인을 만나면 주눅이 드는 것. 어쩌면 우리는 정치인의 가슴에 달린 금배지를 숭배하고 그 권위에 굴복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은 엄연히 정치인보다 더 높은 존재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가슴에 금배지를 단 것처럼 행동하자.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문방구에서 금배지를 사서 가슴에 달아보자. 그리고 더 이상 금배지의 전횡과 특권을 방관하지 말자. 제대로 된 정치가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웬만해서 문방구 가서 금배지 사서 달자 이런 얘기 안 쓰실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근데 진심 같아요. 예, 진심인데요. 이제 글 쓸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아까 모 방송국 가서 장제원 의원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니까 제가 이제 막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의원님 하면서 90도로 이렇게 아직도 제가 금배지 공포증 못 버린 것 같습니다.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오시니까 박수 치셨다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인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권위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권위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 세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시민들하고 지하철도 같이 타고 출근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높은 곳에서 좀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국회의원이 너무 좀 특권이 좀 많지 않나, 이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좀 특권이 주어지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그것도 원래 월급 없이 무보수 명예직이었거든요. 저는 정치도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으로 좀 되면은 뭐 좋지 않을까. 보좌관 같은 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본인은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이상적인 얘기고요. 항상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요. 네. 청년들과 늘 호흡하잖아요. 네. 네.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자주 하시는 편이시죠? 하고 싶은 말은 좀 있는데, 네. 일단 미안하다는 말이 좀 제일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던 세상보다 훨씬 안 좋은 세상을 물려준 게 제일 미안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정말 뭐 골방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진짜 고생하고 사는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저는 그럴수록 항상 그 연가시 정신 얘기를 합니다. 연가시가 이제 그 곤충을 물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노력했겠습니까? 진짜 나름대로 아이디어 소통과 협력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러니까 곤충을 목이 마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청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연가시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거든요. 그래서 연가시도 해법을 찾았는데, 청년들이 뭐 노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뭐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연가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우리 청년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냥 청년연대 같은 거 좀 만들자.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노인연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후보자들 불러가지고 막 품평했었어요.
근데 청년연대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 가서 뭐 일단 표가 급하니까 뭐 잘하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라도 할 텐데 청년연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여야 된다. 일단 민주주의에서는 숫자가 권력이에요. 예. 모여야 됩니다.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죠. 일단 지금 현재 그게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국회 안에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 있는 거 없는 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지금 뭐 국회의원들 나이가 다 50대, 60대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을 대변할 만한 사람이 사실 거의 없는 와중이라서 이 대목에서 서민적 글쓰기, 서민적 정치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서민적 노래 청년들에게 갑자기? 이야기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시죠. 네, 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딴 데 가서 절대 노래 부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음의 고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 일단 시작만 하시면 뭐 그다음 음악은 뒤따라갑니다. 제가 후렴구만 네. 부르겠습니다. 그게 또 외환위기 때 부른 노래인데요. 우리 모두라는 노래입니다. 네.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리 하나 되어 이겼어. 세상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 뭐 이렇게. 겨루셨네요. 이야. 겨루셨어요. 아, 정말. 아니, 그 내재되어 있는 끼를 어떻게 누르고 사세요? 이게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발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침없이. 음악 시간에 음악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성문앞 불기송가 성문앞까지 했을 때 네.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그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네. 그런 저에게 트라우마 이런 참 건데. 좋은 음악 선생님은 아니셨네요. 그러니까요. 저 네. 음악 양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의 모습을 보고 청년들은 굉장히 좀 그렇죠.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자신 있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저는 좀 갑자기 좀 서민 교수님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뭐 연구한 연구 주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비유를 이렇게 기생충과 마음껏 해도 그렇죠.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아니죠. 귀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분 지금까지는 예, 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생충 교수가 한 50명쯤 되는데 나대는 기생충 교수는 저밖에 없고 제가 이제 기생충을 마음대로 사유화해도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 TV 책방 북소리에서요,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책 속에서 얻은 귀절? 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골라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근에 읽은 책이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호모데우스. 읽었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나면 그거를 꼭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연가시 정신을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연가시가 멸종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멸종하지 마시고 꼭 실천합시다. 청년들에게 정치적 참여와 네. 책임을 함께 하자는 그런 말로 이야기가 들리네요. 아니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해석을 네. 너무 잘해 주시니까 네. 막 던지게 되네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막 떠진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잘 준비된 그런 멘트였습니다. 네. 두 분의 호흡이 참 잘 맞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네. 저기 또 한 편 더 찍을 수 있나요? 아유 그럼요. 뭐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벌써 끝났어요? 네. 야 정말 할 말 진짜 많은데. 뭐 좀 해주세요. 번 자, 해도 돼요? 예, 네, 예. 그럼요. 여보 사랑해. 네. 내가 여기 있는 건 다 여보 덕분이야. 네. 오늘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서민적 정치의 저자인 서민 교수와 함께 아주 즐겁고 유쾌한 대화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빨리 그 후속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지금 무서운 속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